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지오라는 회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를 받고 저는 상당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테스트 관리 툴을 만들어서 팔고 여러 업체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또 제가 현장에서 테스팅을 실제로 하고 했을 때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그 소주제로 잡아본 게 좀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과연 테스트가 뭔지 알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또 뭐 테스트에 보면 뭐 이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테스트 레벨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테스트의 레벨이라 그러지? 테스트 단계라고 보통 쓰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는데 왜 레벨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은행에 제가 주로 저희가 은행에 일을 해가지고 그 은행에서 그 테스트 자동화 내지는 테스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3건이 있어서 3건을 이제 뒤에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 그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과정에 이제 쭉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제가 뭐 모든 거를 다 제가 사실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워드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 what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왜 그러냐라는 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그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산업 현장이 그 자동차 쪽 내지는 인베디드 테스트 쪽이거든요. 그쪽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고 잘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테스트 이론에서 얘기하는 뭐 그러한 테스트 절차나 프로세스들을 다 갖춰서 일들을 실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러운데 저는 그 은행에 금융권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거기하고 너무 갭이 많이 나는 그러한 산업 현장에 있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은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저한테 없습니다. 저는 문제 제기만 하려고 하고요. 각자 처해 있는 현실에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테스트를 잘할 수 있을까? 뭐 품질 얘기하면 테스트를 꼭 하는데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각자의 숙제로다가 제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첫 번째는 테스트가 무엇인가? 테스트 얘기하는데 테스트가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와 체크리스트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과 더불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럼 뭐가 과연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빠진 절차가 뭐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 세 번째는 7가지 테스트 원칙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7가지 원칙이 우리가 적용하는 거에 어떤 뒤집어 보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그다음에 테스트 단계와 레벨, 그다음에 V 모델. 왜 테스트 얘기만 하면 다들 V 모델 얘기를 하는? 제가 테스트 얘기하면서 V 모델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V 모델 얘기를 하거든요. 왜 V 모델 맨날 V 모델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은행 사례도 보면 그 은행에서도 V 모델을 채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테스트 테크닉 무슨 테스트에 테크닉이 있냐? 그냥 잘하면 되지. 왜 꼭 테크닉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테스팅과 퀄리티, 테스트 프로세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프로세스 그냥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프로세스를 꼭 강조하고 얘기를 하지?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테스트 얘기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리스크 기반 테스트거든요. 과연 리스크 기반 테스트는 뭐고? 저도 리스크 기반 테스트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 잘 내용을 모르고 그럴 때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렵다.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해내냐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뭐 어렵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얘기들을 일단 용어 다시 보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란 이제 이 ISTQB를 보면 테스팅이란 첫 번째가 이제 결함을 찾는 거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결함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는 이 결함을 찾는 걸 통해서 품질 레벨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함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나면 이 테스트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단어의 목적대로. 테스트를 끝났는데 품질 레벨에서 확신을 못 가졌어요. 그러면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한 테스트가 과연 내가 제대로 테스트했느냐? 품질에 대한 확신을 못 가졌다? 또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냥 테스트 잘했냐? 네, 잘 끝났습니다. 에러 없냐? 네, 에러 없습니다. 그거는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목적이 명확치 않게 테스트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맞게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의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운영 시에 테스팅의 역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결함을 발견해서 실제 그 구현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팅이 과연 얼마나 해야 충분하냐. 끝이 없죠, 이거는. 뭐 보통 이제 테스팅이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롱테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끝이 없이 하면 이제 에러는 100% 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를 로스컷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기반 테스트의 출발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스컷을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리스크 기반 얘기를 이제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테스팅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건 각자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또 돌이켜보고 과연 우리 산업 현장에서 테스트에 대한 정의대로 잘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체크리스트와 테스트 케이스. 이게 가만히 저도 이제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체크리스트는 체크해야 될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해야 될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구분을 보면 반드시 이게 OX가 나눠져 있는 게, 체크리스트는 기대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테스트 케이스는 기대 결과가 있죠. 여러분 작성하실 때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테스트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얘는 에러가 나와야 되는 결과야. 얘는 뭐 어떠한 것이 어떤 값이 나와야 돼 라는 기대 결과를 적죠. 이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 테크닉을 어떤 걸 사용하냐라는 거죠. 경험적인 거를 바탕하느냐, 기법적인 거를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대부분 경험적인 거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뭐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나열을 하지, 걔를 어떤 기법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기법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겠는데,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등분할을 쓴다던가, 뭐 경계값 분석을 한다던가. 사실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쉽게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이용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테스트가 끝나면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커버리지가 얼마큼 해야 됐다. 그 다음에 커버리지가 얼마큼 달성했다. 커버리지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명세 중에 내가 몇 프로를 했느냐라는 건데, 측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아까 테스팅에 대해서 처음에 정의했듯이 얼마큼 했다라는 거, 테스팅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들면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테스트 케이스도 이제 어셋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다 보면 되게 테스트 케이스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스트 컨디션을 먼저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테스트 컨디션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 이벤트, 구성 요소 또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기능, 트랜잭션, 특징, 품질 속성 또는 구성 요소 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컨디션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이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될 단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테스트를 할지 테스트 베이시스를 분석을 하고 가능한 설계를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이러한 그 테스트 분석 세트를 기반으로 설계 기법 요구사항, 그 다음에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한 테스트 컨디션을 도출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를 뭐 TMMI 같은 것들 이제 심사를 받아보면 TMMI에서 테스트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컨디션이 뭐냐 이렇게 말을 적어놨는데 조금 그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가 이제 이런 표입니다. 이제 테스트 베이시스가 있으면 이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할 어떤 아이템 내지는 속성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큰 덩어리가 되겠죠. 컨디션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컨디션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케이스들이 실제 구현할 때 어떤 프로시저 형태로 묶어놓은 거를 이제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하고요.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70점 이상이면 뭐 A학점이다, 50에서 70은 B학점이다 라는 것들이 얘가 테스트를 해야 될 어떤 하나의 컨디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의 뭐 총점이 75점이면 얘는 기대 결과 A가 나와야 된다. 34점이면 C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테스트 컨디션을 구현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테스트를 해야 얘가 만들어진 이 테스트 케이스들이 좀 더 모여지고 내지는 컨디션들이 모여져서 테스트 어셋으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의 그 7가지 원리를 얘기를 하죠. 테스팅의 7가지 원리,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근데 현실에서는 완벽한 테스팅을 요구하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모 금융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를 받다가 이제 결함이 나왔답니다. 오늘 점심 때 들은 얘기인데 결함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결함을 감사원에 있는 분이 나와서 어떻게 우연히 발견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정작 그 담당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아니 오류는 생길 수 있고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 근무태만이라고 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런 것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과연 또 그렇게 맞는 게 징계를 받는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듣고 좀 회의를 갖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한다. 테스트는 개발이 다 끝나고 테스트가 준비되면 시작한다가 아니고 테스트는 개발 초기에 시작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V 모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결함은 집중되어 있다. 결함은 한 군데서 캠은 거기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 똑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백날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에러가 생기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덜 생기고 세 번째 하면 안 생기고, 살충제가 이제 바퀴벌레가 살충제에 면역 생기듯이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테스트 케이스로다가는 에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좀 다양하게 해석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다. 뭐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그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의 기법, 방법과 테스팅과 그 다음에 상업용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테스팅 기법,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단위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무기를 만들 때 쓰는 단위 테스트와 그 다음에 상업용 비즈니스 업무에 사용하는 단위 테스트의 테스트 방법과 기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정황에 맞게 그 현장에 맞는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류 부재의 궤변. 오류 부재의 궤변은
테스트를 해서 완벽한 품질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품질이 이 제품이 좋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궤변이다라는 거죠. 뭐가 좋은 거냐? 최종 사용자가 만족할 때 이 제품은 좋은 거야 라고 해야 그게 좋은 것이지, 품질이 100% 테스트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얘가 옳은 거냐? 좋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테스팅을 얘기할 때 7가지 원리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농담 삼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회자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걸 좀 한번 뒤집어 봤어요. 과연 우리가 하는 현장에서는 어떤가?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테스팅은 결함이 없음을 밝히는 활동으로 우리가 하지 않나. 결함이 없을 때까지 하죠.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게 결함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죠. 두 번째는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근데 완벽한 테스팅은 가능하다. 단지 테스팅하는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네가 시간이 없거나 내가 자원을 좀 덜 줬거나 이것뿐이다. 완벽한 테스팅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하죠. 그 다음에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하라고 그랬는데 테스팅은 개발이 완료된 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함은 집중되어 있다. 아니다. 결함은 여기저기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막 다니면서 다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살충제 패러드. 살충제 점점 좋아진다. 네가 머리만 쓰면 다 할 수 있어.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적이다. 중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없다. 다 중요하다. 이러면 이제 리스크 식별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테스트가 뭐 그냥 계속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죠. 그 다음에 오류 부재의 궤변. 시스템은 요구사항대로 만드는 거야. 오류가 없으면 품질은 좋은 거야. 사용자가 좋아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처음에 요구사항을 받아서 만든 사람 문제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여기 얘기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했던 이것이 옳으냐, 우리가 현재 여기 몇 가지나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옳으냐라는 거죠. 옳으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단계와 레벨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테스트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ISTQB나 아니면 제가 이제 ISTQB만 그런 줄 알고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테스팅 관련된 그 뭐 교재들이나 아니면 나와 있는 서적들 보면 다 테스팅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레벨을 단지 차이는 한글로 쓰느냐 영어로 쓰느냐의 차이,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레벨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느 수준에서 달성을 해야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레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CMMI 얘기하면 레벨을 몇 레벨 땄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1레벨을 달성해야 2레벨 올라가고, 그걸 달성해야 3레벨 올라가고, 이게 뭔가의 성취를 해야 올라가는 레벨인데, 그러면 얘도 그러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숫자가 없어요. 뭐 1, 2, 3, 4 뭐 어떤 등급을 매겨진 것도 없는데, 단위 테스트다, 뭐 통합 테스트다, 시스템 테스트다, 또 뭐 억셉턴스 테스트라는 거를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을 보니까 단계라고 하면 일의 차례를 따라 나가는 과정이고, 레벨이라 하면 지위나 품질 따위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수준으로 순화된다.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수준별로 테스트를 하라는 얘기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여기를 찾아봐라 그러더라고요. 스탠의 테스팅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네가 궁금한 것이 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스트 레벨이란 함께 편성되고 관리되는 테스트 활동의 그룹. 테스트 레벨은 프로젝트에서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 테스팅 레벨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책임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스팅 레벨이라고 하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에서는 단위 테스트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거를 다 끝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가 다 끝나야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인수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단위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대로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정해진 프로젝트 스케줄대로 통합 테스트 시간이 되면 통합 테스트를 하죠. 이게 과연 옳은가? 그렇게 해서 품질이 좋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단위 테스트라고 하면 목적이 단위 모듈 내에 결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개발 조직이 하고 개발 환경에서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죠. 근데 이게 단위 테스트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그 테스팅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는 단위 테스트라 하면 기능의 단위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능의 단위 테스트하는 걸 단위 테스트고, 그거를 모아서 하는 게 통합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테스팅 일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단위 테스트는, 기능의 단위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로 얘기를 안 하시고 개발자 단위에서 일하는 거를 단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단위 테스트를 언제까지 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그 RFP나 내지는 그 테스트 계획서 이런 데에 적어 놓으시면, 이제 저같이 금융기관에서 단위 테스트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실제 단위 테스트 기간에 콘플릭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뭔가의 보고서를 적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용어와 상대방 보고를 받는 사람이 용어가 동일한지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위 테스트는 모듈 단위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이런 것들을 그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과연 레벨 수준에 맞게 다 끝냈느냐,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테스트를 했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모델 얘기를 합니다. V모델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인수 테스트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에서는 기능을 확인해서 시스템 테스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확인해서 통합 테스트를 준비하고, 모듈 설계에서는 모듈을 확인하고 단위 테스팅을 한다. 단위 테스팅 준비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V모델을 보면 그림이 되게 이쁩니다. 어디 가서 설명할 때 되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실제 뭐 하고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V모델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V모델은 테스트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 그 각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테스트를 끝내기 위해서, 아까 이제 레벨에서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해를 하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게 요때 미리 준비를 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걔를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서 걔를 달성을 해야 인수 테스트가 끝난다라는 거죠. 요구사항을 인수 테스트 때 다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나씩 요구사항을 테스트 케이스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단에서 기능이 되면 얘는 시스템 테스팅에서 시스템 설계단에서 만들어진 기능들을 테스트 케이스화해서 얘가 다 달성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V모델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현장에서는 V모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테크닉을 얘기하면 뭐 명세 기반에서는 뭐 등가분해, 경계값, 결정 테이블, 상태 전이, 뭐 구조 기반에서는 뭐 구문 테스팅, 뭐 MCDC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다음에 경험 기반 기법에서 탐색적 테스팅, 뭐 차트를 써서 테스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급 설계 기법 가면 분류 트리 기법이나 페어와이즈 기법이나 직교 배열, 뭐 오도코널 트레이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페어와이즈의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과연 이용해서 만드냐. 테스트 교육을 가면 이 얘기는 꼭 하고, 제가 뭐 이 다음에 설명하시는 분도 자료에 보니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왜 이렇게 얘기는 어디 가면 기법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 테크닉을 써서 테스트 케이스를 식별해내나? 안 내나?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컨디션 도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컨디션을 도출을 해서 얘를 페어와이즈가 뭔지 잘 몰라도 그 페어와이즈를 해주는 사이트에 다운받아가지고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페어와이즈가 쫙 나오거든요. 뭐 1페어, 2페어 쫙 나오니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뭐 내가 입력할 값에 대한 내용을 넣고 페어와이즈로 쭉 뽑아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테스트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테스트에 대한 그 문화가 좀 확산이 되고 테스트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이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직교 배열 테스팅입니다.
페어와이즈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직교 배열은 이제 오도코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직교 배열을 치면 일본에 뭐 어떤 분이 요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실제 테스트 케이스가 그 페어와이즈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뭐 거의 유사하게 한 90% 이상 페어와이즈에 있는 거를 뭐 커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흥미있게 보고 있는 그 테스트 기법인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테스트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 얘기하면 항상 이제 품질 얘기를 같이 합니다. 이제 뭐 우리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품질에 대한 얘기죠. 뭐 품질이란 제품 품질과 프로세스 품질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품질을 얘기할 때는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을 얘기합니다. 그럼 테스트는 어디에 속한 활동이냐? 테스트는 제품에 대한 거죠. 제품. 프로세스를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세스는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에 대한 거는 만들어진 그 산출물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그 품질 쪽에서는 테스팅, 소프트웨어 테스팅 활동을 통해서 그 품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이행을 하거나 품질 감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품질 보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스팅이라고 하면 품질을 얘기할 때 품질 관리 쪽과 저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뗄라 뗄 수 없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면, 테스트 프로세스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이제 계열에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는 테스트 정책 및 전략을 세운다. 그 다음에 각각의 테스트 프로젝트 차원에서 마스터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뭐 계획과 제어를 하고, 분석 설계, 구현 실행, 완료 리포팅, 마감을 해서 개발이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각각에서 이러한 문서들, 테스트 웨어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보면 이게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계획서 같은 걸 마지막에 내죠, 마감 단계에서. 그래서 전체 조직 차원에서의 테스트 프로세스가 고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전체 그 테스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이제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ISTQB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ISTQB가 아니고 이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 그러니까 I2에서 2919-2에 보면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그 조직 차원의 그 테스트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테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에 뭐 플랜을 하고 모니터링과 컨트롤과 테스트가 완료됐는지를 또 이게 중간 단계에서 계속 피드백을 해서 테스트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뭐 플래닝 단계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플래닝을 하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다이내믹 테스트 할 때는 뭐 어떤 절차를 해서 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는 이제 뭐 ISTQ에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IE에서도 정리를 하는데, 과연 우리 조직은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꼭 이 프로세스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 할 수 없으면 뭔가의 그 것들, 조직에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도 프로세스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저기 어디야, 코엑스에서 이제 그 베스콘이라고 해서 테스트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관련된 업체들이 다 모여서 화요일 날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테스트 프로세스 컨테스트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업체들이 나와서 프로세스를 놓고 서로 컨테스트를 해서 이제 1등 한 데는 이제 ST에서 뭐 1,000만 원 상당하는 그 TMMI 심사를 해주겠다라고 상품으로 걸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를 쭉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다가는 업체가 안 모였어요. 2개 업체가 했는데 한 업체는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안 되고, 한 업체만 있어가지고 그 행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걸 안 했는데,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진짜로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 업체가 국내에 저희 눈에 띄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한 거죠. 저도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스트 프로세스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제 속내를 회사 내에 그 속내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디에 경연에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테스트 프로세스는 조직 내에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기반 테스트.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부정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리스크라는 거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것, 주로 이제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거는 이제 이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스크가 식별이 됐다라고 하면 걔는 그냥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이슈로다가. 그래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이제 리스크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 보면 리스크라고 하면 프로젝트 리스크와 프로덕트 리스크로 이제 나눕니다. 프로젝트 리스크는 테스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장래에 될 만한 내용들로 조직, 기술, 환경 등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제품과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떠한 그 환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자 능력이 떨어진다, 테스터를 하는데 테스터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프로덕트 리스크는 실제 시스템에 잠재되어져 있는 오류, 그러니까 뭐 기능이 오동작된다, 뭐 결함이 발견되었다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매니저들은 이제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절차는 이제 식별을 하고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고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세우죠.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관리가 돼서 실제 완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가능성과 영향도를 분석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프리즈마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 어디 가면 이제 많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리스크 식별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이 리스크 식별 방법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 인베디드에서는 이제 FMEA 같은 것들을 툴을 써서 리스크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툴이 없다. 우리가 그럼 리스크 식별을 못하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리스크를 식별을 해가지고 리스크 아이템을 장애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에서 이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리스크를 쭉 적어서 내가 판단하니까 얘는 10점짜리야, 얘는 9점짜리야, 얘는 1점짜리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식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왜 리스크를 식별을 하고 리스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식별하고 테스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들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테스트 자체는 완벽하게 못한다라는 거죠. 전제가 완벽하게 못하고 나한테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으로 테스트를 그나마 잘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에다가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인력과 돈으로, 리소스로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기반 테스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IEEE에서도 보면 리스크 기반 테스트를 여기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 플래닝을 세우면 이제 리스크를 식별을 하고 측정을 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스트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출발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많이 했던 사람들, 품질을 높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보면 다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빼고 테스트 얘기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리스크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 뿐이죠.
그러면 리스크 분석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아까 제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 얘기할 때 그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 컨디션으로 식별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 케이스 단위로 내려와서 리스크를 식별을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특히 뭐 은행에 차세대를 한다 그러면 화면만 전체 그 개발할 대상 화면이 10,000개인데 10,000개의 기능을 식별하면 아마 한 100만 개쯤 나올 거예요. 그거를 리스크를 식별해서 테스트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높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는 어떻게 하든 식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뭐 요구사항 단위로 식별해도 상관이 없고요. 컨디션 단위로 식별해도 상관이 없죠. 어쨌든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의 최적의 방법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장소의 여건에 맞게 허락에 맞게 이제 찾으셔서 리스크 식별을 하고 리스크 완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그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TMMI 레벨 2에 보면 TMMI 레벨 2가 CMMI하고 같은 거잖아요. 같이 이제 카르기 멜론대에서 나온 거를 차용해서 만든 건데 여기 2단계 레벨 2의 매니지드화 단계에 보면 반드시 리스크 플랜은 그러니까 테스트 플랜은 그 리스크가 식별된 프로덕트 리스크를 추정된 결과를 근거로 한 그 어프로치 식별된 그러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테스트 계획을 세워라라고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프로덕트 리스크라고 그랬어요. 프로젝트 리스크가 아니고 프로덕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 리스크를 식별을 해서 완화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리스크를 식별해서 어느 리스크가 높은 곳에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최적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고양이를 그린 건데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여기 보면. 근데 사실은 원래 고양이는 생선을 싫어한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역사가 지나가면서 뭐 1800년도인가 그때 어디서 이렇게 무슨 다른 뭐 유래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읽고 잊어버렸는데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는 짐승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 치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용어대로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뭐가 고양이냐, 뭐가 생선이고, 뭐가 고양이고 뭐가 생선인가? 내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과연 내 거를 생선은 내 거잖아요. 내 거를 남한테 주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남한테 주고 있는 게 뭐냐? 그게 품질이지 않을까? 내지는 프로젝트의 권한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프로젝트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갑이 계세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로 훌륭해서 프로젝트가 실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포장을 했거나. 근데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주죠.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성공으로 가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과연 그분은 생선을 본인이 갖고 있나? 고양이한테 맡기나?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이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테스트라는 것이 가만히 이제 이렇게 과정을 놓고 보면 참 오묘해요. 보통 이제 개발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분석 단계에서 분석을 대충 했어요.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이 설계 단계에서 검증이 됩니다. 자동으로. 내가 열심히 막 분석, 너 이거 요구사항 단계에서 이거 안 됐잖아 라고 막 열심히 안 해도 자동으로
설계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설계가 안 되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또 설계에서 설령 좀 설렁설렁 넘어가고 구멍이 좀 났다 하더라도 구현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구현 코딩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렁설렁한 것이 뒤에서 나타나니까 요구사항이 다시 번복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저희 현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 안 되면 이 통합 테스트나 시스템 단계에서 다 또 걸러집니다. 그래서 품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 단계에서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설령 내가 오차가 있어서 빠졌다 하더라도 뒷 단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발 단계입니다. 근데 이 안 되는 것들이 이 테스트 설계입니다. 테스트 설계를 해놓으면 얘는 어디 검증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검증되는 게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검증되는 데가 없고 또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왔고 그래서 테스트 설계가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면 V모델에서 뭐 테스트 설계를 앞에서 쭉 해오는데 그것들이 안 한 것들이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뒤에서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이 뒷단에 가면 더더욱이 앞에 거 가지고 얘기를 못하죠. 기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감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극한으로 치달으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게 참 그 앞에서부터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하기 어려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상이몽을 꿉니다. 요게 이제 발주사고요. 갑이죠. 주관사업자입니다. 을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주관사업자가 잘 만들어서 테스트 할 거야. 왜? 자기가 나한테 나중에 사인 받으려고 그러면 잘 해야 되니까 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주관사업자는 마지막 산출물 검사할 때 통과하면 인수 테스트 할 때 딱 문제 없고 산출물 검사할 때 통과하면 걔는 좋은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기간 동안은 주관사업자가 알아서 잘 할 거야. 물론 이제 내가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는데 주관사업자가 잘 할 거야 라고 주관사업자를 믿습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켰으니까. 근데 주관사업자는 테스트 기간 개발이 부족하면 사용하는 버퍼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버퍼를 봐도 그냥 또 넘어가요. 왜?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거기에 내가 발을 담그면 힘들어지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품질은 주거사업자가 잘 관리할 거야. 왜? 뭐 품질팀도 오고 뭐 그 이렇게 큰 SI 업체 부르면 막 본사에서 나와서 막 하고 막 잘해주거든요. 잘 할 거야. 실제 잘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주관사업자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테스트할 때 오류가 안 나면 걔는 훌륭한 품질입니다. 인수 테스트할 때 모든 거를 다 눌러볼 수 없잖아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사업자는 요구사항에 맞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관사업자는 검사할 때 문제가 없으면 발주사가 만족하는 품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게요. 가지고 있는 본인이 배정받은 제한된 예산과 한도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품질이 완벽해가지고 잘 돌아가면 이 발주사가 주관사업자를 그 다음에 안 부릅니다. 그럼 잊혀져 영영.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를 일부러 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테스팅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테스팅 전반에 대한 그 관리 체계가 부재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관리 없이 테스트 품질 향상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담 관리자가 없습니다. 내지는 아무나 하거나 아무도 안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 관리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래서 관리가 뭔지를 좀 봤어요. 관리가 뭐냐? 그랬더니 뭐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인사를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인사 관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사 관리 없이 인사를 잘한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인사관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 어쨌든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잘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일이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량의 품질의 제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뭐 관리하는 일, 그런 경영 방식, 뭐 이게 이제 관리라고 얘기하죠. 품질 관리라고. 형상 관리, 프로젝트 관리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어디서 찾았냐면 네이버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관리도 쳐봤습니다. 없습니다. 사전에서조차 대접하지 않는 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테스트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키를 들어갔습니다. 위키에 들어갔더니 테스트 관리란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테스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매니징 할 거냐를 일컫는 활동이 테스트 관리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얘가 테스트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품질이 잘 나오냐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는 이제 설계 문서에 대한 퀄리티 검증이 소홀합니다. 발주사가 퀄리티는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양식이, 제가 심하게 본 경우는 이렇게 설계 문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막 저한테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실제 저희도 SI를 하거든요. SI 나가면 실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테스트 기간 중에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도 용인을 합니다. 근데 과연 제가 저희 직원들을 보면서도 옳으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옳으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산출물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모르는 개발자한테 테스트 정권을 위임을 합니다. 단위 테스트 때 네가 테스트를 하면서 업무를 많이 알았으니까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근데 다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고, 현업은 맨 마지막에 인수 테스트 때 검증만 하죠.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 문서대로 테스트 이행했는지, 원래 테스트 계획을 세우잖아요.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테스트 케이스를 쫙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하나가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는 눈으로라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시스템으로 확인을 시키던가, 그런 절차를 안 하죠.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 문서와 실제 테스트한 문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개발자들이 귀찮으니까 대충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검증을 해야 실제 정상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소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현업의 검증 부재. 현업이 검증하는 건 필수입니다. 근데 현업이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현업이 검증을 하면 개발자가 검증하는 것보다 그 품질에 대한 품질이 100배는 좋아집니다. 제가 1000배가 좋아진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은 꼭 검증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현업은 내가 랜덤으로 찍어서 보더라도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러를 발견하고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했던 거죠. 체계적으로 관리하듯 인식을 하고 까지 챙기고, 리스크 파악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문서를 검증하고, 아무리 바빠도 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현업의 참여는 꼭 해야겠다라는 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품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네, 엔드유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관리, 아까 이제 매니저 테스트 관리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파일 폴더에다가 파일을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관리입니다. 단지 얘는 문제가 좀 있죠. 사람이 바뀌면, 내지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들어있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폴더와 파일에 의한 테스트 관리는 어려워지죠.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갖추고 테스트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 뭐 요구사항부터 추적성 확인할 수 있고, 뭐 중복성 방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관리는 계획과 제어 단계부터 마감 활동까지 쭉 일을 합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는 이유가 이제 뒤에 사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의 특성은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어쨌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작업 흐름도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적용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은행 사례. 이 A은행 사례는 차세대를 위해서 테스트, UI 테스트 자동화와 테스트 관리를 도입한 경우입니다. B은행 사례는 A은행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뉴지보스 때 우리가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UI 테스트 자동화와 관리를 도입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C은행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한 2년씩 걸리거든요. 2년, 3년씩 걸리는데 C은행은 A은행, B은행을 봤더니 본인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니까 잘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그 UI 테스트의 UI 자동화 테스트의 문제점들을 A은행과 B은행에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UI 테스트 자동화는 버리고 테스트 관리만 도입한 경우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은행은 그 차세대를 개발할 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통풍관리 시스템, 여기 통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차통풍이라고 얘기했던 통풍관리 시스템의 테스트 관리를 하나의 그 절차로다가 넣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 내에 그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프로젝트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품질이 제대로 되는지, 변경된 거에 대한 변경 관리를 이러한 지원 시스템과 관리 방안을 통해서 얘를 전체를 이 붙어있는 모든 시스템을 아우르는 전체의 통풍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엄청 많이 들이고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차세대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했죠. 그리고 뭐 구성은 이제 뭐 착수 단계로부터 의사소통 단계 해가지고 이제 쭉 단계별로 뭐 해서 지금도 요 금융기관에 가면 프로젝트를 하면 여기에서 원하는 서류들을 다 넣고 결제를 맡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세대를 할 때 3자 테스트에 대한 생각을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테스트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관리팀의 목표,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하고 장애 및 사고 예방을 한다. 우리 업무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시 통합 테스트 기능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미션, 우리는 무장애 지킴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테스트 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관리팀. 그리고 통합 테스트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개발자가 시나리오 작성과 테스트 실행을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결함이 없다 그러면 넘어옵니다. 그러면 PM이 보고 얘는 통합 테스트 왜 이렇게 했구나. 이제 넘깁니다. 그러면 접수한 사람이 보고 전담 테스트를 지정을 하죠. 이제 업무별로 나갔거든요. 업무별로 나가 전담 테스트를 나눠줬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검토를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고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 개발자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를 일단 받아서 본인이 테스트가 어떻게 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추가로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때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때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던가 또 실행을 할 때 자동화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결함이 없으면 완료되는 이런 심플한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그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그 테스트 관리팀이 지원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리팀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직원, 그 다음에 파견받은 직원, 이제 업무부서에서 파견을 받죠. 파견을 받고, 그 다음에 IT 사무 직원, 그래서 이제 새로 또 이제 충원도 하고 해서 인원을 지금 이 당시에 53명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워낙 시스템이 크니까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차세대 개발을 한다 그러면 화면이 보통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화면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정립해야겠다라고 해서 테스트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으로는 뭐 프로세스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법, 뭐 테스트 기법, 그 다음에 뭐 개발자를 대상으로는 테스트 커버리지 대상,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 기법, 테스트 완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는 뭐 정적 기법, 동적 기법, 테스트 관리 전략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했죠. 수차례 교육을 하고 또 실제 테스트 그 컨설턴트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뭐 산출물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개발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는데 요구사항, 설계, 상세 설계, 구현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테스트 위치가 구현 이후의 단계처럼 보인다. 아닌데. 그 다음에 테스트 베이시스의 유입 경로가 불명확하다. 그 다음에 각각 테스트 레벨 간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그 다음에 테스트 디버깅,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통상 그동안 이제 해둔 단계인데 얘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개발과 테스트 프로세스를 합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제 V 모델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V 모델이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뭐 요구사항에서 그 테스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이 그 테스트 베이시스를 인수 테스팅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그 개발과 테스트 프로세스를 V 모델로 이제 통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발자의 딜레마. 그래서 개발자가 상세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까 이제 화면이 제가 10,0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화면마다 테스트 케이스가 막 수백 개씩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한 건당 1000라인 남고 도대체 1000라인이 넘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상세한 테스트 케이스 작성은 어렵다. 그 다음에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 검증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해결책, 구축 제1요건이죠. 테스트 케이스 수집 및 생성을 자동으로 하겠다. 실제 자동으로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로그를 이용한 생성을 합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로그를 다 쌓아놓거든요. 로그에서 꺼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화면을 이용한 생성. 얘는 화면을 이용한 생성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UI, 그 UI를 이렇게 누르면 얘를 후킹을 해가지고 그 테스트 케이스를,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리 결과 일괄 검증. 요거는 이제 어떤 로직에서 검증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작업 테스트가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본 거죠.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수정이 될 때마다 동일한 거래를 수작업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수정하고 반복하고 수작업하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 힘들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수작업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런 위험성을 일으킨다. 피로도도 일으키고 실제 그 은행에 그 대출 받으러 가시면 이제 입력하는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에 입력하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써서 쓰는 내용이 엄청 많듯이 실제 그 텔러들이 입력하는 항목도 엄청 많아요. 뭐 한도 따야지,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지 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복잡하거든요.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화 엔진을 만들자. 테스트 케이스를 스크립트 변환하고 일괄 자동 수행하고 처리 결과를 일괄 검증하는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UI 자동화를 하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요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요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요건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보면 그 이제 은행은 좀 여기 보면 대응답 모듈이라고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 은행 시스템의 특징이 그 장표 인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금표를 출금할 때 여러분들이 출금표를 써가지고 갖다 내면 그 출금표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하거든요. 아, 이거 돈이 실제 빠져나갔어. 그리고 인쇄를 합니다. 누가 몇 시 몇 분에 돈을 빼줬어 라는 걸 이제 인쇄를 하는데 그 인쇄하는 거가 거래 특성이 보통 일반 프린터는 그 단말기에서 거래를 던지고 그냥 말잖아요. 자기가 끝내버리잖아요. 얘는
프린터에 거래를 던지고 걔가 다 찍었다라고 응답이 돌아와야만 거래를 끝냅니다. 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얘는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은행 그 프린터는 껐다 키면 그 다음에 넣으면 또 나와요. 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거고요. 물론 프린터뿐만이 아니고 여기 붙어 있는 뭐 저 핀패드나 뭐 통장 리더기, IC 카드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행 거래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자동 책임자 승인이 있죠. 은행은 텔러가 창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책임자가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교월권이 명확히 되어 있어서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래는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동화에서 그러니까 외산 툴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우리는 만들자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크립트를 뜨고, 그러니까 레코드 리플레이 방식에 의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스크립트를 뜨고 단말과 통신을 하죠. 그리고 실제 단말 개발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에다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는 단말에서 단말을 직접 제어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가 별로 없죠. 개발 초기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100%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포하는 거라든가 레포트 뭐 그다음에 편집하는 기능. 요 이제 전문 테스트는 은행은 거래들이 텔러들이 하는 거래는 이제 화면에서 일어나는데 실제 뒤에서 뭐 기업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전문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결제원하고 움직이는 거는 전문으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러한 그 전문 테스트하는 뭐 전문 테스터를 만들던가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은행이 필요한 업무들을 다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만든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뭐 은행의 각각의 이러한 업무들을 다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죠. 이게 그 테스트 지원 그 대상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자동화 전에는 케이스 작성을 하고 의뢰하고 접수하고 수행하고 수작업 테스트로 일어나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등록하고 완료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나중에 얘가 자동화되니까 중간에 수행 단계에서 레코드 리플레이를 하고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을 하고 과거에 있던 걸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패키지 단위는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로 묶여져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를 수익 단위로 묶어놓은 거를 이제 패키지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단위, 그다음에 거래 이용 테스트를 해서 얘를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산출물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한 5배 이상 테스트를 할 수 있겠더라. 자동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비용도 얼마큼 그 절감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자료도 만들고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실제 여기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만드는 자료입니다. 재원이라 그랬죠. 재원이라 그래서 조직이 체질화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정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 자동화를 하거나 테스트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채택해서 설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은 단순 반복 테스트를, 사람은 복합, 도메인 관련 테스트에 집중해라. 간단한 거는 다 그냥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테스트 전담 요원을 배치해라. 반드시 전담 요원을 배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제3자 관점에서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 개발자가 알고 있는 문제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이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이슈일 뿐이죠. 해결해야 될 이슈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이슈로 다 바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지원 조직을 준비해라.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 방법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 그 다음에 개발자의 저항을 넘어서라. 그래서 개발자는 기존 페이퍼에 의한 테스트에 익숙해서 변화를 거부한다. 그 다음에 차세 조직 전체에서도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다 중요하지만 2번.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 반 성공 반 실패했거든요. 반 실패했던 이유가 7번입니다. 개발자의 저항을 넘어서. 개발자가 말을 안 듣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간 거잖아요.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만한 에라, 진짜 테스트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에라 고치고 나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그 에라 하나를 핑계를 대고 시스템을 안 씁니다. 그게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막 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덤벼드는데 그거는 테스트 관리팀에서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팀, 두 팀이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거로 결론이 나면서 그런 팀들은 빠졌습니다. 물론 잘 쓴 데도 있고요. 그래서 반 성공 반 실패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개발자 저항입니다. 이게 개발자 저항이 이제 뒤에 나오는 비은행 케이스에서도 실패? 그러니까 잘 지금 쓰지 않는 이유가 개발자가 안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데 개발자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은행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A은행을 보고 잘된 케이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A은행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 솔루션으로 해서 이제 솔루션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시스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화를 개발자가 한 거를 이제 자동화 실행해서 검증을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 돌아가는 거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대상 목록이라 해서 이제 그 실제 이행해야 될 그 프로그램의 대상 목록을 형상관리에 등록을 하고 얘를 IT BPI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형상관리가 전체 시스템을 가는 아까 A은행에서 보셨던 차통풍과 비슷한 그러한 시스템인데 여기 형상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모든 걸 다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넘어오면 검증원이 배정을 해서 실제 테스트 스크립트나 케이스를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넘깁니다. 이상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절차는 A은행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슨넌, 이게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건데 좀 약간 부정적으로 썼죠. 조직을 설득하지 못하는 탑다운은 실패하기 쉽다. 여기는 몇몇 생각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지시를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자동화를 하시려고 하면 일단 조직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직원들이 어그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어그리할 수 없는 거는 시행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되지 않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자동화는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여기는 아까 A은행은 개발 초기에 같이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B은행은 개발되어진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되어진 거라는 얘기는 수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런저런 예외 케이스들이 그 단말 시스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단말 시스템에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가 이제 2번,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를 3번 하면 얘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미리 다 내려놓습니다. 텔라들은 모르죠. 그리고 화면에서 얘를 화면 로직으로다가 데이터를 끌어다가 그 다음 스텝에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동화로다가 확 돌리니까 자동화 시스템 후킹을 해오잖아요. 이상한 데이터들이 막 후킹이 돼서 쫙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예외 처리해 주느라고 개발자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 들어가서 작업한 사람도 힘들었고, 서로에게 힘든 일이죠. 반드시 자동화를 하려고 그러면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예를 들지 않은 모 은행은 한 사람이 단말 개발을 했거든요. 한 명이. 여기는 자동화 시스템을 샥 돌리면 100% 돌아가요. 혼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돌려야 되는 그 대상, 내가 레코드 리플레이를 해야 되는 대상이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는 수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의 필요성이 생길 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원래 자동화라는 개념이 내가 손으로 매뉴얼로 막 했는데 불편해. 내지는 매뉴얼로 막 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 이럴 때 하는 게 자동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분야에 책임감 있는 담당자의 열정이 프로젝트 성공을 이끕니다. 여기도 담당하시는 몇 분이 엄청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발한 분들은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성공으로 이끌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하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이건 뭐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여기 그 테스트의 팀장님, 제일 위에 계신 팀장님은 직원들한테 많이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개발업체만 들어오면 무조건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 실패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좀 사용하기 불편한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화가 어렵고 실패한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나, 은행이 실패하지 않았나 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UI를 구성하는 기술이 너무 복잡합니다. 뭐 플렉스니 마이 플랫폼이니 거기다가 또 더해서 단말 업체마다 갖고 있는 특별한 이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어디 공통에 따르지 않는 본인들만의 특별한 컴포넌트들을 사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복잡한 그리드를 씁니다. 은행 업무 특성상. 근데 그리드를 후킹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JVM 단에서 후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좌표값으로 후킹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만의 고유한 특성, 아까 얘기해드렸던 책임자 거래나 프린터 등 주변 기기 제어하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흐름이 복잡합니다. 본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거래가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돼 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뭐 끊어서 하면 하죠. 근데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동화 쪽으로 얘를 절단시켜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에 탭으로 연결된 게 너무 많습니다. 화면이 막 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탭 끝나면 그 다음 탭, 그 다음 탭, 스크립트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테스트의 기본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동화에서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성이 어렵습니다. 개발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테스터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둘 다. 그 다음에 화면 변경 시마다 스크립트를 바꿔야 됩니다. 개발 도중에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 스크립트를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많아지니까 유지보수가 난망해집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지? 스크립트, 아까 화면 10,000개라고 그랬죠. 화면 스크립트 10,000개 곱하기 보통 한 화면당 한 10개씩만 땄다 그래도 10만 개거든요. 10만 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면 이제 어려운 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기본 화면 개수가 많고 특성상 테스트 데이터 생성이 어렵습니다. 아까 테스트 원칙에서 살충제 패러독스 얘기했죠. 동일한 데이터로 재테스트를 계속 시행합니다. 그거는 에러를 못 찾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치환을 해버립니다. 자동화를 돌릴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금 이게 금융기관들이 자동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최근에 이제 이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은행 사례는 앞에 두 은행이 하는 거를 보고, 우리는 자동화 안 해. 우리는 관리만 할 거야. 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 관리 도구 도입에 대한 RFP를 이제 이런 식으로 냈죠. 그래서 우리는 3자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테스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기로다가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개발 및 테스트하고 이관 등록을 해서 테스트 신청하면 3자 테스트 팀이 테스트를 하고 품질 통제 팀이 품질 통제를 하고 운영으로 넘어간다. 수작업으로 돼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겠다라는 게 요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뭐 3자 테스트에서 쓰고 SI 개발 프로젝트 쓰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SI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설계자가 테스트 요구사항 등록하고 배분하면 개발자가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자 테스트 넘어오면 얘를 정리한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서는 요구사항과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면 접수를 해서 배정을 하고 3자 테스터가 해서 이슈 생기면 이슈 정리를 하고 이슈가 마감되면 테스트 완료를 해서 얘를 이제 넘긴다 라는 것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세스고, 이 프로세스가 그대로 이제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특이할 만한 거는 요 테스트 아이디를 여기서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상 관리에는 요 지금 별표 점선으로 그렸잖아요. 점선으로 그린 거는 수작업이거든요. 테스트 시스템과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들의 형상 관리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을 안 시켰습니다. 끊어놨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손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요구사항 정의더나 테스트 케이스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다 넣었죠. 넣어서 이제 시스템에서 강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자 테스트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앞에 있던 종이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게 3자 테스트 신청이었는데, 지금은 신청 절차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가졌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수해서 처리하는 거고, 결함이 생기면
그 변경 전에 이렇게 수행을 해서 결함이 생기면 결함 게시판에 올려놨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슈 관리 툴이 없었습니다. 결함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넣어서 결함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조직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테스트 케이스를 기존에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납품할 때 한 4만 개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놨던 거를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하거든요. 한 1년 지났는데 지금 한 6만 개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관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도와주는 그냥 툴일 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툴 도입 이전에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자산화하고 수작업에 대한 품질 절차를 확립하고 조직 차원에서 품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툴 도입 이전에는 절차대로 잘 하죠.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근데 문서에 대한 퀄리티 확보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누적 자료가 없죠. 그냥 다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어딘가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수가 증가하면서 퀄리티에 대한 담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있어서 얘를 순자 테스트 팀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하겠다, 자산화하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산화되면 얘를 SI 사업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은행에 나중에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SI 하러 들어가는 업체는 이 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테스트 케이스를 아마 기본 테스트 케이스 대상으로 테스트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 거는 담당자는 이것도 제가 이제 느낀 거를 쓴 건데요. 담당자는 테스트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나는 테스트를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절차는 이거다. 라는 게 본인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이분은 고민을 했지만 일단 부족하나마 실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행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조직에 맞는 테스트 프로세스 성립이 적용이 한 후 그 다음에 테스트 도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구를 도입하고 도구에 있는 프로세스를 따라간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도구에다가 맞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산화할 대상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자산화할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뱅보다는 점진적으로 테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DNA가 바뀔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쓰는 요즘 쓰는 단어가 이 바이러스, 테스트 바이러스하고 DNA인데요. 테스트 바이러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바이러스를 누군가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발자는 테스트 DNA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개발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테스트 DNA가 좀 이렇게 좀 섞일 수 있게. 그래서 테스트를 DNA가 바뀐다는 얘기는 체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체질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을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관의 이런 사례를 성공 사례로 이제 언젠가 발표를 좀 부탁을 드릴 건데 아직은 조직 내에 셋업이 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직이 얘를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본인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은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1, 2년 지나면 이제 어디가 사례 발표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